이제 7576으로 명명된 이제 스냅샷 기반 노드 복구입니다. 원래 마커 베이스가 노드 복구가 안 됐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건 아니고요. 이게 저희들이 클러스터 에디션에서 이제 가능한 프로젝트를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요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제 이 프로젝트가 뭐를 하려고 하는 건가 하면, 이 저희들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이제 그 브로커의 데이터를 이제 쏘게 되면, 이 브로커는 여러 개의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웨어하우스의 데이터를 전송을 하면서 이게 이제 그 고가형성도 이제 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성능도 이제 스케일러블하게 증가하고 이런 걸 가능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웨어하우스 중에 하나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종료가 되면 어 이게 이제 뭐 소프트웨어 이유로 이제 될 수도 있고 하드웨어 뭐 이제 폴트로 종료될 수 있는데, 얘가 종료됐을 때 새로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 이게 그 리플리카라고 해서 이 동일한 데이터본을 갖고 있는 다른 웨어하우스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하둡도 그렇고요.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뭐 세 개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이 그림에서는 투 카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죽으면 나중에 이제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양쪽이 온전한 이미지로 이제 복원이 돼야 되거든요. 복원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복원하면 됩니다. 이제 복원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복원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왜 복원이 쉽지 않은 걸 잠깐 말씀드리면, 이 데이터가 한 건이라도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양쪽의 이미지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딱 확인한 이후에 이 데이터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만일에 양쪽 같지 않은데 한쪽이 계속 데이터를 받게 되면 언제 동일한지를 판단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보시는 바처럼 웨어하우스 2-1 같은 경우에는 이 브로커 1과 브로커 2로부터 데이터를 이제 동시에 이제 받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도달하는 데이터 레코드 순서가 모든 웨어하우스가 동일한 게 아닙니다. 서로 순서가 바뀌는 거죠. 브로커 1에서 2까지 갈 때가 좀 더 느릴 때도 있고, 2에서 1까지 좀 더 빠를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웨어하우스가 서로 데이터베이스끼리 동일한 이미지를 가지진 않아요. 논리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레코드 개수나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이 순서가 서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양쪽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을 하려면 실제 순서는 틀리지만 양쪽에 돌아온 데이터가 완전히 일치한다라는 것을 딱 검증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정합성을 정확하게 100% 검증하기가 이게 논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저희들은 어떤 전략을 취했냐면, 이 정합성 보장을 위해서 모든 데이터를 복제하는 구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얘가 죽으면 얘를 스타트업 할 때 데이터를 다 날리고 여기 있는 2-1의 데이터를 모두 다 덤핑을 한 다음에 스타트업을 하는 구조였죠. 그러면 양쪽이 완벽하게 일치하잖아요. 완벽하게 일치하면 그때 비로소 이제 브로커로부터 데이터를 이제 받게 하는 거죠. 그러면 서비스는 어떻게 하냐? 서비스는 요 웨어하우스 1과 1-1과 1-2가 서로 데이터를 이제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서비스가 중단되진 않습니다. 이제 그런 구조인데, 이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서 이렇게 복제할 때 이 복제하는 시간만큼 얘는 데이터 입력 서비스를 못 받잖아요. 셀렉트도 못 받고.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은 뭐 몇십 분이지만 데이터가 웨어하우스 안에 뭐 몇 기가, 몇십 기가 혹은 몇백 기가 있다고 한다면 이 복제하는 데만도 몇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 두 개의 웨어하우스는 몇 시간 동안 서비스를 못하고 입력도 못 받는 뭐 그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이 구조를 이제 억울했던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하드웨어가 저렇게 이제 장애가 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기껏해야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뭐 1년에 몇 번 날까 말까 한다라고 이제 사실 생각을 해서 이 아키텍처를 저희들이 이제 개발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보니 좀 더 자주 발생을 해서
뭐 이게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예를 들어 뭐 하드웨어를 뭐 유지 보수하는 주기가 생각보다 짧더라고요. 뭐 패치도 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자주 이게 노드가 이제 장애가 나서 아, 이러면 안 되고 좀 더 시간 줄여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러면 완전히 복제하지 않고 양쪽의 정합성을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거를 이제 고민을 했던 프로젝트가 이거였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이제 스냅샷이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얘를 복구를 하면 전부 다 복제하지 않고 일부분 복제하도록 양쪽이 완벽하게 이제 스냅샷 정합성을 맞출 수 있겠구나라고 저희들이 이제 그 아이디어를 냈던 게 이제 그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복구를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했냐면, 이 기본적인 제약사항 데이터, 이 시계열 데이터의 기본적인 제약사항이 뭔가 하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입력된 데이터는 업데이트가 이제 불가능합니다. 업데이트를 허용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입력된 데이터에 대해서 중간 데이터를 딜리트하는 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데이터의 변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 뒤에서부터 이렇게 딜리트하는 것은 허용을 하죠. 이제 그런 이제 제약사항과 이제 특성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여기 상에 보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액티브 스탠바이라고 하면, 이 액티브 쪽에는 계속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양쪽 정합성 만들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언제 데이터 갖고 와야 될지도 이제 모르고, 마지막으로는 다중 브로커 상황에서는 액티브와 스탠바이의 데이터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종료 시점에 있는 데이터가 완벽하게 이제 복원하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냈냐면, 사실 액티브 스탠바이 용어는 적절하진 않습니다. 이제 보통 이런 DB에서는 이제 리플리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편의상 2대 액티브 스탠바이로 표현을 한 겁니다. 액티브 스탠바이의 데이터가 같은 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은 순간을 이제 기록해 놓자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러면 그 같은 순간까지는 어차피 데이터가 이미 복제된 거라고 가정할 수 있으니까 그 위치를 기록해 놓았다가 혹시나 한쪽이 이제 비정상 종료를 하게 되면 띄워서 그 같은 순간까지 이후에 데이터를 복사를 하자라고 저희들이 이제 허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같은 순간이 어디냐 하면, 그 같은 순간이 저희들이 말하는 이제 스냅샷이라는 이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그 테이블이 이제 이렇게 쭉 있으면 저희들이 스냅샷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스냅샷은 실제로 사용자는 스냅샷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잘 이제 모르실 텐데요. 내부적 용어이긴 한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용어를 설명을 드리는 건데,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동작을 하다가 스냅샷 이렇게 명령어가 날아오면 자기 현재 그 데이터베이스 이제 현재 정보를 딱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 놓는 과정을 스냅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빨리 끝나요. 그래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스냅샷을 계속 저장하고 있다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러면 복구는 어떻게 하느냐? 복구는 어떻게 하냐면, 요 밑에 이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액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에 이제 그 푸른색이 이제 스탠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죽었다가 이제 웨어하우스 1이 살아나는 과정인데, 웨어하우스 1의 테이블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예전에 만들어 놓았던 스냅샷까지 데이터를 다 삭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냅샷 이후 데이터를 다 삭제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스냅샷 정보는 액티브 쪽에서도 동일하게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냅샷까지만 데이터를 지우면 스냅샷 이전 데이터는 양쪽이 동일하다는 걸 이제 보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구를 하면 이 스탠바이의 데이터베이스가 내부적으로 삭제가 됩니다. 어디까지? 마지막 스냅샷까지 삭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이 액티브 쪽에서 아까 삭제했던 부분만큼 이렇게 데이터를 복제를 옵니다. 딱 복제를 와서 딱 저장하게 되면 웨어하우스 액티브와 스탠바이가 데이터 순서는 틀릴 수는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아주 동일한 형태로 이제 복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 전체를 복제하던 것을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아주 짧은 부분만 복제를 하기 때문에 이제 복구 성능이 엄청나게 이제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길면은 몇 시간 걸리던 것이 몇 분 혹은 뭐 몇십 초 이내로도 이제 바로 복원이 가능해서 바로 서비스가 이제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스냅샷 리커버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스냅샷이란 명령어나 네임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 알아야 될 거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주기로 스냅샷을 저장할 건지 이 주기는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디폴트로 1분이라고 이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는데 어떤 트레이드 오프인가 하면 스냅샷이 너무 자주 발생하면 양쪽의 컨시스턴시를 맞추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입력이 잠시 멈칫 정지를 합니다. 이게 입력을 막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 2초 정도 데이터가 안 들어가는 지점이 있어서 성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없을 때하고 비교해보면 일부긴 하지만 그래서 스냅샷 주기를 대단히 짧게 하면 나중에 죽었을 때 복원은 엄청나게 빨리 되겠죠. 대신에 입력 속도가 좀 문제가 있고요. 스냅샷 주기를 길게 하면 예를 들어 뭐 5분이나 10분 이렇게 하면 10분에 잠깐 이렇게 그 성능이 늘어지는 것은 큰 이슈가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능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최악의 경우 내가 스냅샷 주기가 10분이면 10분만큼 데이터를 다시 가지고 와서 이제 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원 시간이 1분일 때는 예를 들어 1분이었으면 복원 시간이 10분이었으면 최소한 5분이나 7분 정도는 걸릴 수도 있다. 요거를 이제 이해하시고 저 주기를 설정하시면 되고 그 주기를 설정하는 명령어가 클러스터에서는 스냅샷 인터벌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세팅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디폴트는 이제 일본으로 이제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컨피그레이션 명령을 통해서 현재 스냅샷 주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복구를 할 때는 예를 들어 이제 노드가 죽었잖아요. 죽고 해서 얘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복구 명령어 한 5개 단계를 거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복구를 하면 우리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복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좀 더 안정적으로 내가 눈으로 보면서 복구하려고 그러면 이 커맨드를 하나씩 수행하면서 이제 수행하면 됩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그 복원을 할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룹을 리드 온리를 일단 만듭니다. 리드 온리를 만들어서 복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복원할 노드를 정상 모드로 이제 변경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그 스테이트를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복구를 하면 노드 이름을 주면 그 스냅샷으로 마지막 힌트까지 이제 스냅샷 복구란 거는 데이터를 지우는 거죠. 스냅샷까지 데이터를 지운 다음에 이렇게 싱크를 때리면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복구를 하게 됩니다. 복제를 해서 복구를 하고 이게 끝나서 여기서 이제 그룹을 다시 노멀로 하게 되면 그게 그 그룹이 다시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로 되어서 인서트와 뭐 셀렉트와 딜리트가 수행을 될 수 있는 거죠. 이 명령어가 뭐 노드 비정상 종료가 뭐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한 달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복구가 일어난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뭐 이제 좀 내부적으로 조금 참고를 하실 내용은 일단 스냅샷이 언제 어떤 이름으로 기록되는 거는 사용자는 사실 잘 몰라도 됩니다. 이제 사실 들으시는 분은 내부를 이해하려고 제가 복잡하게 설명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를 이해하면 되고요. 외부적으로는 그냥 주기가 얼마냐, 주기가 성능에 영향을 미치더라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블이 없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스냅샷이 이제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DDL이나 딜리트가 수행될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스냅샷을 스킵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 오퍼레이션 주기 줄 때 스냅샷 찍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든요. 보통 DDL하고 딜리트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건너뛰더라도 큰 뭐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일에 특정 그룹이 이제 스냅샷을 수행 중일 경우에는 이 노드 전체에 해당되는 이제 DDL이나 딜리트가 발생하면 그 시간 동안 잠시 대기하게 됩니다. 잠시 대기했다가 스냅샷이 완료가 되면 그 오퍼레이션들이 수행을 되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제 6.5에서 구현했던 스냅샷 기반 노드 복구 프로젝트고요. 사실 이걸 하면서 내부적으로도 이제 이거 당연한 건데 이걸 이제 하는 거냐라는 말도 사실 있긴 했습니다만은
실제 데이터베이스의 정합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이런 복구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클러스터 환경에 노드가 뭐 10몇 개, 20개 동작하는 환경에서 온전하게 동작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고 구현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그 기술적으로도 난제가 많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세 번째는 이제 프로젝트 넘버링이 두 개가 됐습니다. 7082와 7548 두 개인데 동일한 기능인데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넘버링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7082는 옛날에 저걸 하자고 누가 제안을 했다는 거고 7548은 이 6.5 하면서 누가 이제 이슈를 해서 이제 만드는 거구나라고 이제 딱 이렇게 느낌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요 7082와 7548을 구현한 프로젝트인데 일단 이 프로젝트 이제 배경과 개요는 뭔가 하면 뭐 심플합니다. 뭔가 하면 원래 저희 마크 베이스 뭐 포그 에디션이나 클러스터 에디션 뭐 이제 그 인베디도 마찬가지지만 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제 요즘 뭐 편하게 사용하는 REST API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하면 MWA라고 하는 이 파이썬 응용 저희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제 띄워야 되죠. 이거 한번 써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거를 띄워야 REST API로 MWA에 집어넣었다가 내부적으로 동작을 이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응용 프로그램의 추세는 뭔가 하면 이런 REST API를 다 이제 내장을 하는 이제 구조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들 불편도 좀 줄이고 또 하나 이제 이 MWA의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응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REST API를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어쨌든 그대로 파이패스를 못하기 때문에 이 이제 그 제이슨 형태를 읽어서 재조합을 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알 수 있는 형태로 C API로 다시 변환을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전송을 하는. 그러니까 고속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그냥 SQL 수행하는 건 몰라도요. 또 하나는 이제 셀렉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셀렉트를 파이썬에서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저쪽에서 이제 바이너리 프로토콜로 도달을 하면 파이썬이 그 바이너리 프로토콜을 읽어서 그것을 다시 텍스트로 변환을 한 다음에 네트워크로 클라이언트에게 고객에게 이제 던져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느리겠다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불편함과 이제 느린 성능을 좀 해결하자라고 이제 이 진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REST API를 엔진 내부에서 지원하는 게 이 말씀드렸던 이제 첫 번째 프로 7082고요. 7548은 뭔가 하면 웹서버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용자가 REST API가 아니고 그냥 우리 데이터베이스가 동작하면 이게 외부로 접속을 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어떤 샘플도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러한 홈페이지도 같이 구현한 것이 이제 양쪽 두 개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지만 서로 이제 레이어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뭐 데모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화면 잠깐 보시면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동작 중일 때 이렇게 56561 저희들 디폴트 마크베이스 포트 넘버인데 플러스 1에 한 5657 포트로 이렇게 접속을 하면 마크베이스 바로 접속이 됩니다. 접속이 되면 왼쪽에는 여러 가지 이제 구동 중인 버전 정보와 그다음에 메모리, 그다음 상황 그리고 이제 쿼리 수행 중인 쿼리들 그다음에 프로퍼티 어떤 프로 설정되는지 한 수백 개 정도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전체에서 메모리를 누가 많이 사용하는지 메모리 사용량도 퍼포먼스 뷰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한 페이지를 만들어서 나름 좀 편하게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요 빨간 데인데 두 번째 기능은 뭔가 하면 내가 REST API를 수행하려고 이 포맷 문법이나 형태를 알아보려면 또 매뉴얼을 봐야 되니까 이제 일단 이 홈페이지를 들어오면 바로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그냥 샘플 예제를 바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면 혹은 클릭을 하면 어떻게 어펜드를 넣을 수 있을까, 어떻게 데이터 입력하고 REST API 셀렉트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샘플을 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넣었고요. 또 세 번째는 그것도 부족해서 혹여나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센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트를 이제 그리거나 데모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를 위해서 아예 데이터를 이제 생성을 해서 입력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차트를 그리는 소스 코드까지 저희들이 다 내부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그게 그대로 차트까지 그리는 샘플이 이제 완료가 되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수정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이제 구성하시면 되도록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차트템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좀 여러 개 닿는 대로 이제 이 홈페이지에 저희 데이터베이스가 지원할 수 있는 좀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넣으려고 합니다. 이게 어차피 웹페이지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이제 뭐 부담도 없고 그 다음에 수정도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들어오는 피드백들을 계속 이쪽에다 반영을 해서 기능을 이제 넣으려고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웹 서버가 이제 내장이 되어 있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컴퓨레이션하고 합치면 또 너무 또 관리하기 힘들 것 같아서 내부에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뺐습니다. 빼서 보시면 이런 디렉토리의 컴퓨레이션 파일을 제선 형태로 아예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실제로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디렉토리 명도 지정할 수 있게 해놨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 사이즈나 이런 타임아웃 같은 것들도 이제 세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선 형태로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요 다큐멘트 루트 요거를 조정해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다른 형태의 이제 홈페이지로 서버를 통해서 서비스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할 경우가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지만 있고,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기능이 리버스 프록시라는 기능을 지금 내장을 하고 있는데요. 얘가 뭔가 하면 특정 요청을 저희 마크베이스 DB에다가 웹 요청을 했는데 이 요청 자체가 이 DB 내에서는 되지 않고 다른 웹 서버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요청을 일단 프록시처럼 이렇게 받아서 다른 쪽으로 이제 전송을 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가지고 오는 그런 프록시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는 이제 뭐 예제로 셀프 프록시를 넣어놨지만은 다른 서버에다 넣고 이제,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이걸 어떻게 쓰고 있냐면 그라파나 같은 이런 그 UI 툴을 위한 REST API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별도의 MWA 같은 이제 파이썬 프레임워크에다가 다 구현을 해놓고 우리 DB에다 요청하면 그 DB가 그 파이썬 프레임워크에 가서 데이터를 이렇게 처리하고 받아오는 형태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베이직 어센티케이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ht 패스워드라는 파일을 알고 계실 거예요. 홈페이지에 이제 딱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어놓으면은 이렇게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을 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패스워드를 넣으셔서 아무나 함부로 접속하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일단 REST API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이게 대단히 빠릅니다. 실제 저도 해보면 체감상으로 한 서너 배 이상 빠른 것 같아요. 특히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빛과 같은 속도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팡팡팡 가져올 수가 있고요. 어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를 어펜드를 집어넣을 때도 서버에서 바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입력 속도도 훨씬 이제 빨라졌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도 원하는 형태대로 이제 바꿔서 이제 커스터마이즈 가능하다. 이제 뭐 그런 의미로 적어놨고요. 그다음에 리버스 프록시가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웹 서비스로 이렇게 트랜스포가 가능하다.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한 기능들을 계속 추가를 하고요. 뭐 좀 된다면은 이런 홈페이지만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서 데이터베이스 엔진 업데이트와 무관하게 홈페이지도 좀 업그레이드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내부의 여러 가지 모니터링이라든가 편한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여기다가 추가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만 깔면 여기에 웹으로 접속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좀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런 기반을 마련한 게 6.5에서 이런 요 서버 기반 REST API 지원하는 프로젝트였다. 이렇게 설명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제 뭐 다 왔는데 마지막 이제 두 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이제 그림을 준비하진 않았고 그냥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제 7148 돼 있는 다중 브로커를 위한 룩업 테이블 지원이라는 프로젝트는 클러스터 버전에서 동작하는 기능인데요. 기존에는 저희들이 이제 룩업 테이블이 업데이트 가능한 트랜잭셔널 데이터를 저장하는 마스터 테이블이잖아요. 그런데 기존 버전에서는 두 대의 브로커까지만 서로 데이터를 이제 서로 교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브로커를 더 만든다고 해서 이 데이터를 다른 브로커가 더 갖고 있는 거 아니니까 이 브로커 접속하면 데이터 있는데 이 브로커 접속하면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었다 라는 제약성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번에는 3개 이상의 이제 N개의 브로커가 존재하더라도 이 록업 테이블에 대해서는 다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혹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뭔가 하면 이게 뭐 복제해서 서로 같은 데이터 갖고 있으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브로커가 여러 개인데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모두 동일하고 내가 특정 노드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 다른 노드도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일관성 있는 데이터 갖고 있게 하는 게 분산 데이터베이스거든요. 분산 데이터베이스인데 이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의 컨시스턴시를 완벽하게 보장을 하는 것은 오라클과 같은 이제 쉐어드 디스크 구조 되게 느리지만 그런 구조 외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고 실제로 컨시스턴시를 보장하기 위해서 성능이 100이었던 것을 성능을 10이나 5로 줄이는 정도의 성능을 엄청나게 많이 이제 그 다운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노에스QL DB들은 그러한 분산된 서로 데이터의 복제에 있어서 그 데이터의 컨시스턴시를 완벽하게 지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베스트 에포트로 데이터를 컨시스턴시를 지원하지만 완벽하게 기대하지 마라. 완벽에 대한 그 포션은 너의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게 일반 데이터베이스의 그 기본 이제 태도거든요. 트랜잭셔널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경우에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왜 오라클 같은 이런 쉐어드 디스크 데이터베이스 노드가 4개 이상으로 스케일러블하게 잘 확장되지 않고 메모리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는 노드 개수가 서너 개 이상으로 올라가도 서비스가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논리적으로 완벽한 컨시스턴시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 맞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그게 가능하다고는 못 들어봤는데 왜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또 이렇게 변명하듯이 들었냐면 바로 저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3대 이상의 브로커가 룩업 테이블을 동일하게 갖고 있긴 한데 이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통일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는 서비스하면서 큰 문제 없는 수준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만일에 이걸 완벽하게 복제를 하려면 이 데이터가 업데이트된 이후 양쪽을 비교를 해서 맞춰줘야 되는데 그 비용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전략을 채택했다라고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들어오면 이 존재하는 브로커 대해서 데이터를 이제 브로드캐스팅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물론 이제 에크는 바뀌긴 하지만 이 브로드캐스팅 방식을 취해서 데이터를 네트워크 문제가 없으면 다 전송이 돼서 일반적으로 이제 처리가 되고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에도 다 복제오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 없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데이터가 틀어지거나 안 보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7428이라는 프로젝트고 7083은 뭐 시퀀스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룩업 테이블. 이것도 이제 저와 같이 다중 브로커를 위한 룩업 테이블에서의 시퀀스입니다. 이게 또 클러스터 버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 이제 브로커가 2개입니다. 브로커가 2개인데 클라이언트가 2개인데 서로 다른 브로커를 보고 있어요. 브로커를 보고 있는데 같은 데이터를 이 왼쪽에 있는 클라이언트는 이쪽 브로커에 넣고 오른쪽에 있는 클라이언트는 이쪽에 넣는다 그러면 어쨌든 양쪽의 데이터가 같잖아요. 근데 뭐 이제 레코드는 다를 수 있고요. 그러면 값이 같은데 시간도 같을 수 있죠. 시간 컬럼이 똑같으면. 그러면 누가 먼저 들어왔지? 판단해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물론 입력하는 쪽에서 이렇게 뭐 타임스탬프 값을 매번 집어넣으면 되기는 되죠. 그래서 비교하면 되긴 한데 그게 같다고 보장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시퀀스에서는 언제나 증가하는 밸류를 갖고 있어서 이 시퀀스 컬럼을 보면 누가 먼저 입력됐는지를 이제 판별할 수 있도록 유일 컬럼을 제공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이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 룩업 테이블의 특정 레코드에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 시퀀스를 컬럼을 이용하시면 된다.
이제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